네,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예고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주목해볼 테마, 연구원님께서 4가지를 꼽아주셨더라고요. 오늘 그거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4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행동주의 용두삼위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첫 번째 테마 중에서 지배구조를 정한 이유는 네. 시기적으로도 3월 달에 저희가 주주총회가 많습니다. 네. 주주총회 많은데 그 주주총회 안건들을 보시면은 이사의 선임이라든지 네. 뭐 배당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거를 결정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있는데 네.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주주 행동주의의 주주 제한 건수가 재작년 대비 작년이 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는데 네.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호응을 못 받아서 거의 그 주주 안건이 채택되지 못했는데 거기는 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극dim적인 주주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러 가지 주주 제한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주총 6주 전에 안건을 회사에서 확정해서 주주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둘째 주 정도에 네.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어떤 안건들이 올라갈지 뭐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1월 달에 주주 행동주의가 주주 제안을 해야 됩니다. 회사 네. 측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주 제안이 한다고 치면은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은 그게 통과돼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력도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특히 지배구조 관련 주주 제한 안건들에 대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고 주목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움직임 면밀하게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점을 이곳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달에 출범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부에서 개선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네. 펼쳤는데 그 정책들을 좀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는 이제 배당 정책, 선배당 확정한 후에 배당 기준을 후에 정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네. 있고 여건만 있으면 외국인이 자유롭게 주식 투자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주주 네.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네.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물적 분할 제도를 그에 대해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통과가 됐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그러니까 내부자가 내가 이제 매도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공시하고 매도하는 제도. 네. 그게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통과돼서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면은 자사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지배구조의 간극을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제도를 고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사주 매수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천이 실체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관점에서 매도를 할 때 그쪽으로 다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는 소각으로 유도하는 네. 그런 정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네. 어찌됐든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통과돼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실행될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
그 자사주랑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정말 우리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좀 확대돼서 조금 더 원활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속세 개편, 이러한 논의에 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십니까? 그 상속세가 2000년도에 개편이 되고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네. 상속세율은 저희가 5단계 누진세율인데 무조건 30억이 넘어가면은 50% 세율입니다. 특히 네.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할증가세를 붙여서 60% 세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세율을 60% 정도면 최고 세율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보통 그 평균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 하게 되면은 40% 상속가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부자세라고 그래서 상속세가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40% 상속세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날 거라 보고 있고 뭐 아주 확 고칠 수는 없어도 조금씩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유산세 대조인데 유산취득세 대조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치게 된다고 치면은 상속세도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고 특히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너무 그 60%라는 과한 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는 여태까지는 부자 감세라는 그런 것들이 붙어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의가 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이 주목할 기업 최선호주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삼성물산과 SK를 뽑고 있는데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달에 자사주 가지고 있는 14%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 네. 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몇 퍼센트 소각할지 결정을 하면은 이제 소각이 되는 건데 제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자사주 정책도 할 거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사주 소각이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SK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가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정책이 차근차근 바꾸면서 하겠지만은 뭐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또 최선호주로 삼성물산, SK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가지 테마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한 지배 구조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AI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AI는요,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4년에 우리는 어떤 점을 AI에서 눈여겨봐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AI는 용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촉발된 게 뭐냐면은 재작년 11월 29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오픈AI의 챗GPT가 나오면서, 촉발이 됐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근데 그 촉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AI를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신뢰성에 대해서 이게,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생성형 AI를 쓰면서 자꾸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AI 관점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어떤 AI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의 접목을 하고 있어요. 네. 제 생각은 B2B 측면에서 B2B. 예,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왜냐면 이제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게 나타났을 때 바로 도입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도입을 하기 때문에 재작년 11월 말에 나온 이후에 1년 이상 지났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치면 뭐 이거는 조금 안 된 소리지만은 사람을 많이 자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에서 그 AI를 도입하는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네.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그 출시해서 그 기업들 상대로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SI 업체들이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보시면 저기 하겠지만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AI 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올해부터 대중화될 거라는 요인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생성형 AI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 많은 것을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생성형 AI가 나오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네. 기기 그 안에서 생성형 AI를 실현하는 거죠. 그쵸. 기능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월 17일 갤럭시 24부터 출시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애플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온디바이스 AI가 대중화되는 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대중화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제 뭐 스마트폰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업체들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CPU, GPU, N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업체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기업들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그 AI B2B 시장으로 네.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네. 삼성 SDS, 네.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고성능 그 반도체들이 나오면서 검사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넓혀지기 때문에 검사 장비로서는 이제 고용, 그다음에 또 NPU나 뭐 그런 GPU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펜리스 업체인 텔레치스나 칩셋 미디어 네. 그런 거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키워드로는 삼성 SDS, 고영,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가 관심 기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STO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TO 관련주가 정말 지난달 뜨거웠습니다. 연말 랠리에 또 포함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토큰 증권 발행 그리고 유통의 제도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큰증권은 그 발행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토큰이라는 뜻은 분산 원장 개념으로 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법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의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가 돼야지 비로소 STO 증권 발행이라든지 토큰 증권 발행이라든지 유통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통과되기 전에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발행만 가능한 네.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열매 컴퍼니가 발행을 해서 호박그림에 대해서 발행을 해서 흥행에 성공을 했죠. 네. 그 부분이 있고 금융위원회 샌드박스를 통해서 발행과 유통을 한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이제 법이 통과되면 시장이 많이 커질 건데 그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TO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그 나중에 이제 법이 통과됐을 때는 이제 증권사가 지금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분산 원장 개념이기 때문에 장내 플랫폼보다는 장애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 플랫폼을 꽂아줄 수 있는 기초자산, IP가 많아야 되는데 네. IP를 지금 많이 추구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든지 그런 업체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 STO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우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주 경쟁이 또 본격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 11월 달에 북한은 정찰 위성을 띄웠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띄웠고 우리 바로 12월 2일 날 우리나라도 4.25 사업의 일환으로 정찰 위성 1호기를 처음으로 띄웠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구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띄우는 것도 있지만은 국방부가 추구하는 정찰위성도 있는데 그 속도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당연히 단계적으로 속도를 하지만은 국방부는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오업 사업도 1조 한 3천억 정도 쓰는데 2025년까지는 지금 한 기 쐈는데 이제 거의 5기를 쏘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주 관련해서 시장, 인공위성 만들고 그런 시장 자체가 그전에는 좀 성장 속도가 느렸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초부터 우주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키워드 우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목할 테마 꼼꼼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 말씀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